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입니다. 정영호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박태우 고려대 교수, 김홍국 경인기대 겸임교수, 강희홍 한양대 겸임교수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한 이후 반풍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가시기 전에 남은 7개월 임기를 좀 잘하게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의 말씀은 하고 가셨지만 그 부탁이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가고 나서 이제 지지율이 좀 발표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정영호 대표께서 먼저 이 지지율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번 반기문 총장이 다녀간 이후에 바로 조사한 지지율에서 25점 거의 28% 가까이 그리고 나왔는데 반기문 총장을 넣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전에는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양강 구도였었는데 반기문 총장을 넣으면서 이제 2강 일약 구도가 되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를 나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일부가 해소되면서 네. 여권 내부의 보수층들의 기대감이 증폭된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지난 4.23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일부 보수층의 이반 현상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희영 교수님은요? 일단 뭐 계시는 동안에 방한 기간 동안에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좀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기대했던 뭐 대선 출마에 대한 시사를 분명히 하셨고 그런 과정들이 겹치면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그 좀 피해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안철수 대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모 신문에서는 이제 분석한 결과 안철수 지지자의 25%까지가 좀 사실 빠져서 이제 반기문한테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러면 반기문 총장의 어떤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구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반기문 총장의 방안을 거치면서 이제 여권보다도 야권에 좀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분명한 게 있다. 첫 번째는 하는 현재의 3자 구도로서 안주할 수 없는 상황. 즉 향후에 야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야권 통합을 촉진시키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할 것 같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기존의 야권의 강력한 후보 두 분이 계신데 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계신데 이 두 분의 어떤 경쟁력을 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그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본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시험대에 올랐다.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보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태우 교수님, 네. 이제 7개월 동안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잘 마치고 돌아오겠다. 네. 즉 국내에는 안 계신단 말이죠. 이 공백기 동안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자기 반기문 변수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회자가 됐었고 또 아시다시피 국내 대통령 후보들이 그런 자질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직도 국내에 살지 않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전폭적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비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는 없지만은 다른 후보님들, 다른 후보자들이 이러한 그 높은 지지율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국민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 내실 있는 정치 행보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반기문 총장에 대한 그런 지지율은 계속 갈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좀 불행인데요. 현재 있는 대선 후보 중에서 국민들이 믿을 만한 후보가 적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도 촉발된 영남과 충청의 영충 연합론이 계속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또 여야 간에 또 보이지 않는 지역 간에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담론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 교수님의 생각까지 듣겠습니다. 네, 반기문 총장께서 다녀가신 이후에 여론조사가 4번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3번은 반기문 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하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결과였는데 다시 말해서 반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에 상당한 활력을 주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그 그룹이 주로 지역으로는 영남과 충청, 네. TK와 충청,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이 지지 기반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연령대에서도
50대, 특히 60대 이상에서 반기문 총장이 주로 1위를 달리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좀 저조한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외교 기구, 대한민국에 낳은 그런 지도자가 사실은 젊은 층으로부터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특히 중도층에서 상당 부분 그 안철수 대표가 차지했던 중도층이 상당 부분 반기문 총장에게 이동을 한 흐름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중도층의 표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과 유사한 다시 말해서 보수 후보로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 과연 중도층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수도권이라든가 정말 중요한 이 선거 결과가 달려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약하다는 측면,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반풍의 이 지속성 문제, 그리고 특히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때 제가 과연 그 과거 외교부 장관 시절에 이제 외교부 출기자를 하면서 봤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도 그런 결단력이라든가요, 리더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행정가로서 관료로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정치적인 결단력을 가진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검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바람이 몰았을 때 과연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지금 충청과 TK 지역적인 근거 부분이 과연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계 대표님. 저는 뭐 그 확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가시자마자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TK에서 약 30%가 넘는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PK에서 부산 경남에서도 29% 정도의 지지가 나오는 걸 봐서는 범영남권에 비슷한 지지를 받으면서 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혁신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안정화되어 갈 때 네. 아마 그 힘은 더 크게 받지 않을까. 이번에 반기문 총장의 국내에 온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누리당이 급속히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 집권 여당의 안정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 효과의 또 다른 측면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30%대를 2주째 연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범보수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면, 네. 앞으로 내년에 반기문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행보를 시작할 때는 아마 그 효과는 더, 특히 TK 충청권 연합의 연대 효과는 더 크지만은, 네. 아마 들어와서 본인이 이미지 메이킹 할 때는 충청 TK 연합의 그 대망론이 아니라 21세기 한국의 시대적인 정신,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지도자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크게 할 거라는 얘기죠. 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야권의 어떤 다른 후보보다는 비교 우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취약선을 보고 있는 젊은 세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즉 지역적 기반뿐만 아니라 다른 비전 제시로 충분히 젊은 층에게 어필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 교수님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지난 총선의 민심의 흐름을 보면 이제 지역주의를 완화, 극복 이런 게 이제 대세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산 PK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당선이 되고, 또 호남에서도 또 새누리당 간판으로 또 당선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지역주의 완화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흐름이라면,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다 누구나 주목하는 이 행보에 있어서 사실상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주의에 의지하는 대권 행보를 한 것. 즉, 그 오시기 전에 사실 충청 TK 대망론이 막 퍼져 있었단 말이죠. 와갖고 마치 그걸 그대로 인증하듯이 충청과 TK를 다니시는 행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 유엔 사무총장 하면 이제 세계의 대통령이고, 네. 그래서 좀 우리 뭐 오셨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겠지만 말 그대로 국가적 아젠다라든가 아니면 21세기에 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국가의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이 좀 호응을 얻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지금 약간 구태 아닙니까? 사실 지역주의라는 게 거기에 의탁해가지고 어떤 대선의 어떤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는 행보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그게 또 본인한테 스스로 덧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스스로 그런 지역주의에 기댄 행보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확장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본인의 가치를 더 좀 작게 만드는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방한 내용에
행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주의적 기반이 좀 있었던 부분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확장성은 조금 작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박태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우리 세대 중에서 50대 후반, 60대, 70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지역주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어렵다. 이런 뭐 총선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 호남에서는 또 특정 당에 몰표를 주고 영남에서 어느 정도 부산 경남에서 대구에서 좀 지역주의가 완화는 보였지만은 이것이 대선까지 연결될 것인가 그 부분은 또 저는 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대선과 총선은 보는 국민들의 정서는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보면은 지역주의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만은 지금 당장 내년 대선에서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발빠른 그런 지역주의 해소 현상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반기문 대통령 충청 대망론이 뜨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민생 문제를 이야기하고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담론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는 한반도는 위기의 한반도고 아직까지는 중동 지역보다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군사 충돌,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위기의 한반도를 과연 누가 더군다나 이제 북한 변수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지금 미중 간에도 지금 갈등 구도로 가는 이 동북아에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불명확하고 불예측한 거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과연 기존의 후보들이 이러한 위기 한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인 능력, 판단력, 국제적인 협상 능력, 감각을 갖고 있느냐? 국민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꼬일수록 반기문 카드는 더 커지고 더군다나 지금 대북 정책 면제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주의 지원은 좀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런 이유가 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이 위기 한반도를 관리하는 안정적인 외교안보 대통령으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내년을 가겠다. 그래서 영충연합론이 그거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카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박태우 교수님께 끝으로 다시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들었고 이제 김홍욱 교수님께 끝으로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지금 계속적인 얘기 나오는 것이 뭐 보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장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야권 쪽 입장에서는 아니다 확장성보다는 현재가 다일 것이다, 맥시멈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좀 그런 안타깝고 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배출한 정말 앞으로 200년, 300년 후에도 아마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수 없을 텐데 이런 세계 외교사에 기록될 분이 대한민국의 정치 대선에 뛰어들면서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문제를 한 나라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조국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를 다 동등하게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번 대선에 뛰어들면서 세계 뭐 미디어라든가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엔 사무국이라든가 또 유엔을 출입하는 그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유엔 총장의 권위와 신뢰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남은 기간에 그동안에도 1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했던 반기문 총장이 사실은 외교상에서 큰 업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세계 외교 기구의 수장으로서 뭔가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삭감됐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그런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이 쉽지 않았었는데 우리 국내에 정말 복잡다단한 경제, 사회, 민생 다양한 이슈를 반기문 총장이 외교를 전문으로 했던 분께서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남북 관계를 반기문 총장이 얘기하셨는데요. 네. 남북 관계가 사실은 저는 풀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해외 순방에서도 대북 압박과 제재 국면을 이어갔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반기문 총장이 임기 막바지에 사실은 북한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시대정신 측면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제시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번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보이셨던 그런 모습이 좀 과거의 모습, 지역주의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한다면 반기문 총장이 향후 정치인으로서 행보는 그렇게 밝지는 않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높은 평가가 나왔던 것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 외교부의 최고 수장이라는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해주시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겼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6박 7일 방문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또 재단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이번에 이렇게 와서 행보를 할 때 사실 이번에 저도 좀 생각을 해본 게 조금 좀 서민적인 행보를 좀 더 했었으면 좋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폄하하면 안 돼요. 그거는 대한민국 갖고 있는 큰 자산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국가적으로 활용하려고 여야가 같이 힘써야지
우리 편이 아니라고 폄하하고 그러면 정말로 후진국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이 시대적 네. 과제에서 반기문 총장이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을 과연 우리가 그 국가의 위상과 그리고 시대 정신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은 한편으로도 생각할 것이고, 특히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핫 이슈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 내부에는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없어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지금 대화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중국을 다녀올 리수용이 지금 반기문 총장과 유엔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라 아닌가라는 지금 그러한 관측들이 있는데 아마 거의 맞는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리수용이 중국 가가지고 비핵화와 핵 문제, 양국의 표현은 달랐지만은 지금 김정일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비핵화 문제를 들고 나올 때 과연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한국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6개 육자 회담을 중심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역시 북한의 문제를 핵심을 잡고 있는 그 인물과의 대화 채널을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임기 중 아마 7개월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새롭게 가동을 시키면서 선물을 갖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뭐 반기문 총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그 성실함과 외교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대신에 사실은 이번에 대선 이런 출마에 가까운 그런 선언이 아니라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세계 외교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사실은 했다면 훨씬 더 모양도 좋고 전 세계에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9년 반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기간 중에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도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과연 우리 정부의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위주의 정책 속에서 반기문 총장이 이제는 퇴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외교적인 지렛대가 상당히 상실되는 상황에서 업적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높이 외교관으로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배출한 아주 훌륭한 외교관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국내 정치 상황에 자칫하면 스스로도 발을 담그면서 악용이 되거나 또는 스스로가 세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졌던 권위가 많이 실추될까 사실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에 대한 평가는 조금 시기상조죠. 그래서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임기가 아직 7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다만 현재 본인이 어찌됐든 정치적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국민이 우리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존경에 맞지 않는 그 가치와 위치에 계신 분이 선뜻 이 정치권에 발을 디뎠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그 위상의 어떤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당장의 지금 외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가령 이번 방안도 만약에 뭐 누군가는 뭐 정치적으로 기획을 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이 누구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줄 노력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그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고 거꾸로 지금 사실 유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동 문제하고 한반도 문제입니다. 이게 뭐 고국의 그 사무총장의 조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개입을 안 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해결 능력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강대국 간의 힘의 관계 속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일방적으로 폄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뭐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네 분 모두가 동의하시는 부분은 이 반기문 총장의 이번 방안으로 새누리당이 상당히 안정됐다라는 부분은 모두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그 이후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이 세 사람 차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인사였는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혹시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이준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50대 기수 3인방을 만난 새누리당 지도부.
혁신 비대위 출범에 맞춰 조언을 듣는 자리란 설명이지만 속내는 내년 대선에 맞춰진 모습입니다. 참석자들은 가급적 정치적 해석과는 거리를 뒀지만 저야 뭐 어차피 지금 뭐 자숙이 필요한 시간인데 그런 입장에서 나서가지고 뭘 한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명분이 서질 않죠. 여야 연정을 내세운 남경필 경기지사나 민관 협치 실험에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끌어들여 여권의 대선판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3자 대결로 흐르는 듯한 야권에선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차기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불펜 투수론을 꺼내들며 차기 도전의 여지를 남겨뒀고 충청만큼은 지역 정치를 얘기하면 안 된다. 영원한 3등 전략이라며 반기문 충청 대망론에도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김부겸 의원 역시 간연 정치로 대장정에 시동을 건 모습. 친문 주류 진영의 대항마로 곧바로 차기 대권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저하고 요새 유승민 의원이 비슷한 처지인데요. 이걸 헌법 정신을 되돌아가자 그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반기문 대망론으로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여야의 차기 경쟁이 조기에 불붙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서입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 이야기부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김의옥 비대위원장과 함께 낭병필, 원희룡, 오세훈 이 세 분을 함께 만났습니다. 5명의 만찬.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고 있는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모임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흥행 구도를 만들어 가야죠. 이제 반기문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50대 기술론자들 이분들을 주변에 포진을 시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사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뛰어드느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잠재적으로 반기문 이후에도 새누리당 여권 안에는 50대 기술을 대표하는 3명의 전 시장과 현 2명의 지사가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새누리당의 어떤 그 전략적인 그 효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통해서 판을 좀 더 키워가면서 네. 결국은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그 지지자들까지도 이제 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꼭 유승민이 아니더라도 50대 기술론자를 통해서 보수층의 대연합을 추구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잠룡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황영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안희정 지사, 손학규 고문, 그다음에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 이제 안철수 대표까지 솔직히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많이 있고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대선이 뭐 거의 야권 주자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반기문 총장이 오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일종의 이제 지각 변동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반기문 총장만 갖고 믿고 가기에는 좀 불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내부에서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내부에 이제 대선 경선이 이제 있어야 될 텐데 경선이 뭐 뻔한 후보가 나오는 경선은 흥행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안에서 치열한 경선도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새누리당에 이렇다 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가령 뭐 김무성 대표라든가 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좀 싱싱한 그러니까 뭐 더 남경필 지사라든가 원희룡 지사까지 아우르는 그래서 50대 개혁 세력고 또 그분들이 원래 원조 개혁 세력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김의옥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개혁을 앞두고 어떤 혁신안을 내와야 되는 입장에서 50대 개혁 세력들의 어떤 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놓여진 거 아니겠느냐. 굳이 따로 만날 이유가 있다면 그런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네, 박태 교수님. 그렇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 친박과 비박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희생양에 대해서 뭐 낀박이라고 꼈다고 그래서 낀박인지 모른다만 좀 이상한 용어도 만들었는데 고민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가까스로 비대위원회 출범했는데 뭐 또 구성을 놓고 보니까 감동이 없다고 그러고 이거 잘할지 고민이다 이런 와중에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일단 여권의 잠재 후보로 분위기 이루어졌고 50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세 사람을 만나고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하면서
혁신위를 비대위를 꾸리는데 협조를 좀 부탁하고 좀 담론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에 우리 친박 세력들이 좀 힘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 이 성향들을 보니까 여기 남경필, 원희룡 이런 분, 오세훈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보수론자들보다는 중도에 가까운 성향을 가졌다고 봐요. 그동안 말씀하시는 그런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이거를 보면은 지금 저는 또 이 세 분을 만나는 자체가 보이지 않게 친박에 대한 어떤 그 권력의 추를 견제하는 하나의 또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힘이 좀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버거워 보여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하는 말에 잘 관철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우군도 두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더욱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누구를 만나서 대통령 후보를 띄우고 이런 것보다는 새누리당이 웰빙당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런 개혁론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담론을 만들고 말이죠. 중도 보수주의 정당으로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걸 가지고 좀 원내대표가 더 활동을 해야지 지금 누구 띄우고 이런다고 뭐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새누리당이 정말로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반공을 국시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런 정당을 거듭나느냐 이것이 저는 초점이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총선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들이 사실상 거의 다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기문 총장의 이 바람이 새누리당의 활력을 좀 불어넣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흥행 카드, 흥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이 되고요. 또 외연의 확장,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대선 보험 카드다. 반기문 총장의 흐름으로 갔을 때 만일의 경우 검증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는 다른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새로운 주자들이 흐름이 보이지 않을 때는 결국 차세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또 제주지사를 하면서 두 분 다 연정이라든가 협치 뭐 이런 데서 성공적인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습니다. 역시 이번 총선에서 왜 참패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안 제시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이 정치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실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고요. 또 당청 관계에서 이 수직적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깔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흥행 이 흐름으로 갔다라는 측면에서는 진정한 반성과 분석 그리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다 생략된 흥행 카드로 활용이 됐을 경우 네. 새누리당이 진정한 개혁과 향후에 국민들을 마음에 얻는데 상당히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와 또 나름대로 또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두 가지 점들을 다 같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이었죠. 이 이윤손이라고 새누리당 혁신위 위원이 이제 이성에 빗대서 참 쓸모없는 남자가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매력도 없고 성격도 안 좋고 비전도 안 보이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을 들은 새누리당이 좀 이제 변할 가능성은 어떨까요? 글쎄요, 이제 새누리당이 남자고 이민선 변호사가 여자니까 네. 좀 맞선을 보러 가서 그래도 이민선 변호사가 보기에 그래도 내가 가서 저 남자를 매력적인 남자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가능성을 보고 왔으니까 네. 아마 새누리당이 이번에 혁신 비대를 통해서 완전하게 개혁적인 정당으로 간다.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으면서 네. 전당대회도 거치고 당원 당규 개정하면서 지도체제 문제 논의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개파 청산. 지금 뭐 사실 이거 하나만 화합이 돼야 개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번 좀 기대해 볼 만은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반기문 총장 이후에 새누리당이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박 쪽에서도 누굽니까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혁신 비대위가 앞으로 2달 동안 잘해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 이후에 당내에 계속 앞으로 대선을 위한 당의 개혁 방안을 계속적으로 펼쳐간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의 신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어떻게 보면 찍어야 될 이유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새누리당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새누리당에서 좀 확실히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 비대위가 저는
아예 새신을 포기한 비대위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뭐 처음에 혁신형 비대위라고 이제 표방을 했지만 혁신형 비대위가 김의옥 비대위원장을 어렵게 모셔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다 보니까 비대위 구성에서 정작 새누리당 주류에게 쓴소리를 할 사람들은 다 배제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기 좋은 사람들만 해놨고 그랬을 때 과연 거기서 나오는 혁신안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진정 어린 혁신안, 진정 어린 자기 뼈를 깎는 쇄신을 위한 혁신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회의가 좀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 중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오고 나서 갑자기 뭐 안정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사실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래요? 반기문 총장이 오셨을 때 어떤 아까 지역주의에 근거한 것도 좀 문제가 됐지만 실제로는 친박에 근거한, 또 친박에 의한, 친박을 위한 친박 후보로 딱 낙인 찍힌 건 대단히 큰 패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반기문 괜찮다 이렇게 설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제 그 비박계 대표 주자인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날을 세웠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상당히 그것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을 갖고 계셨단 말이죠. 반 총장께서는. 그러나 한국의 어떤 보수계의 어떤 보수 교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대를 메고 자기가 막아내겠다. 네? 반기문 총장의 그 입장을 바꿔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좀 다소 잠복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새누리당이 갈 길은 저는 뭐 안정돼 보이지만 네. 쇄신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안정도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대 교수님. 강 교수께서 뭐 새누리당 좀 칭찬도 하면 더 좋을 텐데 너무 또 비전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이윤선 그 변호사가 비대위원이 된 모양이죠. 나 그래서 오늘 저 신문에 보니까 뭐 신문 사설에서도 뭐 그 이야기를 했길래 역시 정치권에서는 좀 워딩을 좀 감성적으로 해야지 뭐 받아주는구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윤선 변호사 얼마 전에 내가 채널A인가 어디서 방송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새누리당의 보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새누리당의 애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평소에. 대한민국 중도 보수주의가 역사적인 의미가 뭐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이런 성찰을 하고 그렇게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일시적으로 한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오랜 시간을 활동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글쎄요, 그 비대위원들 선정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나중에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파를 해체해라,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만들어라, 오만과 불순을 털어라. 그거 뭐 해마다 선거 때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끝나고. 그러니까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에 있는 인자들, 구성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뭐 19대 국회에 지나서 20대 국회 국민들이 뭐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 보니까 없습니다, 이미. 원구성도 지금 안 되죠. 말들만 하고 실천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그런 신뢰를 여전히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새누리당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구성원들의 치열한 자기 반성, 나의 이익보단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하겠다는 이런 뼈를 깎는 그야말로 육참골단하는 그런 변화가 없이는 국민들이 결코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카드는 앞으로 유효한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총선 후 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여성 비대위원을 모셔서 여성 변호사를 모셔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매력 없는 남자다. 이 새누리당이 얼마나 사실은 참담하겠습니까? 이 구애를 했는데 거절당한 이 남자의 마음, 겪어본 사람들은 많이 알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누리당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환골탈퇴해야 된다. 그 과정을 그런데 지금 잘 못 밟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살려달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의 민의가 그거죠.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 파동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개원 문제를 놓고 야당도 물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여당이 숫자가 일단 줄어들어서 총선에서 참패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조율이 안 돼서 청와대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초재선 의원도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는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지금 새누리당은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민생을 돌보는 다양한 장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국회 개원도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협상장에도
이제 나가기로 했지만 오늘까지는 사실은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물론 야당도 책임이 있겠지만 집권 여당은 더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6개월 뭐 조금 더 그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1년 8개월이네요.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야당과 빨리 협상해서 야당에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여당이 따낼 건 따내서 시급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 국회 개원을 놓고 벌어지는 이 양상을 보면 국민들이 분명히 야당도 정신 못 차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당 정신 못 차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재선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민생 현장으로 가겠다. 그리고 야당과 우리가 협상해서 따내겠다라고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바뀌었구나. 이제 매력 있는 남자들하고 할 텐데 아직은 매력 없는 남자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혁신형 비대위가 얼마나 성공하냐. 그래서 새누리당이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쇄신의 모습을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민선 변호사가 정말 이제는 쓸모 있는 남자로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내일 모레 이제 연찬회가 아니고 이제 전체 이제 모여서 하루 종일 보통 1박 2일 수련회 합니다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집중 토론을 통해서 당이 나가야 될 길에 관한 그걸 연찬을 한다고 하니까 7일 날의 그 결과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일날은 연찬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 그날 뽑으셔야죠. 빨리 그 개원에 10일 날 당에서 미안합니다. 2차 워크숍을 예, 통해서 2차 워크숍을, 개파 청산 선언할 네, 예정이라는 보도는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날짜를 잘못 알았습니다. 네. 이 부분 뭐 여당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강 교수님,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손학규 전 대표를 왜 찾아갔을까요? 일단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만한 대선 후보가 현재는 없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기문 총장 이후에 3자 구도가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 있었던 이 3자 구도에서 3자에서 어떻게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이제 깨진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3자 구도에서 안주하다가는 이 야권이 사실 야권 분열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 의식이 이제 더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야권 통합의 흐름들, 그 다음 논의를 촉발하는 흐름들이 또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현재 그동안에 처음 창당부터 줄곧 이 안철수 사당화에 대한 걱정들이 있거든요. 안철수의 사당으로 낙인 찍히는 것들을 상당히 두려워했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새로운 어떤 그 유력한 대선 후보가 필요했던 거 아니겠느냐. 그 과정에서 사실 입당 제의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자리를 뭐 일부러 찾아가서 뵀다기보다는 목포의 눈물인가요? 이난영 그 가요제 100주년 맞아서 이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막걸리까지 드시고 그 다음에 따로 호텔 커피숍 가서 이제 50분 동안 그 단독 회동을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박지원 대표가 이걸 하면서 계속 페이스북으로 거의 사실상 실시간 중계를 했어요. 네. 지금 뭐냐면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주도 면밀하고 기획적으로 만나신 것 같다. 그다음에 이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도 이러한 접근들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정한 교감 속에서 일단은 그 정치권에 툭 던져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예. 당장의 국민의당 내부의 그런 필요성, 그다음에 그 지금 손학규 대표가 총선 이후에, 그다음에 5.18 그 뭐 세판 뭐 이 말씀 이후에 어떤 행보들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 대표님 매번 그렇지만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늘 구원투수. 네. 늘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 역할만 또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또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손학규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네.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에 어느 쪽이든 거기에 킹메이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인가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계 은퇴를 했던 분이 정계 복귀로 들어오려면 그에 걸맞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분을 지난번에 5.18 광주 시민항쟁 민주화운동 그 행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새 판을 짜야 된다. 근데 그 새 판이 이제 과연 무엇이고 새 판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세력이 누구일 것인가? 네. 이거에 관한 이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본인이 정계 복귀를 해서 새 판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겠다. 이러한 그 의미론적인 해석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손학규 전 고문을 이제 영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역시 국민의당이 지금 2강 일략 구도로 갈 차기 대선 구도에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손학규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제 그걸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 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민의당도 안철수 후보로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여러 번 밝혔어요. 다른 사람도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당의 파이를 키워가는 그런 효과를 마치 반기문 효과를 노리듯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국민의당의 그 정치 지형을 좀 더 확장해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좀 다른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제4지대 얘기가 나오지만은 과연 그 제4지대가 지금의 3당 구도하에서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역대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양당에서 후보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제4지대라는 건 사실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이 손학규 전 고문이 잘 알고 계실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손학규 고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7월 달에 동아시아 민주연구선가요? 미래연구선가 그 창립 10주년 행사가 있으니까 이때 어떠한 그 메시지를 갖고 정면에 등장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로의 이익과 입장이 맞은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역시 흥행을 위해서는 여러 주자들이 있어야 되고 안철수 대표 혼자서 독주할 경우에는 도리어 당의 외인이 확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대선 주자들을 발굴하고 또 당이 그 외연을 넓히는 것 그리고 역시 흥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카드로는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 역시 복귀는 이미 선언했다고 봐야 되겠죠. 새 판을 짜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전달된 메시지를 보면은 본인은 이미 복귀를 하신 셈이나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주변의 여건들 또 명분들이 좀 더 명확치 않다. 이 부분을 높여나가고 싶은데 역시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손을 잡아준 거죠.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문제는 과연 그럼 그 속에서 시대 정신을 제대로 담아낼 것이며 국민의당이 38석에 사실은 크지는 않은 정당입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이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해낼 것이고 민생에 대해서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 것인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과 경쟁을 상당 기간 하게 될 텐데 그런 역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지 이렇게 외연을 넓히겠다는 좀 어떤 인위적인 모습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국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국민의당이 민생의 키워드, 민생의 핵심을 뚫고 들어갈 때 그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네. 박태 교수님. 그래서 두 분이서 아주 뭐 화기애애하게 오랜 시간을 계셨다니까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 고향이 목포니까 목표 눈물은 안 불렀습니까? 뭐 오랜 시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정계 은퇴를 한 분들이 왜 이렇게 복귀를 쉽게 하느냐 이런 데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은퇴를 해도 이건 뭐 복귀하겠구나 이런 공식이 이제 이번에도 좀 적용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정치 잘 모르시니까. 그 4.13 총선 전에 제가 그런 논평을 했습니다. 아마 전정배, 안철수, 그다음에 손학규, 정동영 씨가 뭉치면은 엄청난 의석을 만들 것이다. 호남이 다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손학규 씨는 뭐 안 따라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세 분은 뭉쳐가지고 동교동계하고 어떤 38석을 만들어내서 호남심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 국민의당에서 못 끌고 온 카드가 손학규 카드예요. 그래서 총선이 끝났습니다만은 일단 끌어올 욕심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선판에서 좀 파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보이지 않게 뭐 정의화 의장이라든지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지금 친박하고 좀 갈등설이 있는 저 여권 내 의원들하고 보이지 않는 교감설이 지금 나오는데 제가 뭐 그분들 만나는 걸 안 봤으니까 확인을 뭐 못하고 있는 겁니다만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만에 안철수 대표가 우리는 호남의 민심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사람들하고 뭐 장을 또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카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학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왜냐하면 손학규 씨가 과거에 신한국당인가 여기서 탈당할 때 사실은 동교동계에서 불러서 간 사람 아닙니까? 동교동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해가지고 DJ의 그 당시 부름을 받고 탈당해서 가서 그곳에서 활동해온 분이기 때문에 동교동계가 갖고 있는 빚도 있고 또 이렇게 다목적인 뭐 대안 카드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구단이라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절묘의 타이밍이다. 네. 저는 이게 총선 이전부터 이렇게 하나의 그 조직적인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짧게씩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봤듯이 또 하나 이제 흥행을 위한 카드냐, 아니면 정말 이제 또 다른 대선 주자로서 이제 발돋움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이 나눕니다. 강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뭐 그 친노가 분화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말씀드리자면 뭐 친노는 이미 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친노가 이 분화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친노,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은 세력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굳이 따지자면 참여정부를 만든 사람이 있고 참여정부 안에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일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국공신들과 사실 또 좀 다른 결이 다르고 그랬을 때 노무현의 가치와 지향을 소위 친노 세력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부위에서 그동안에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이들이 곳곳에서 나름의 그 체화된 그 친노의 가치를 좀 발현시키면서 오히려 좀 풍성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종의 분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 후보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할수록 친노의 가치와 정신이 좀 더 다양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이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페이스메이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상황을 좀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화를 좀 자연스러운 과정,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의 그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하게 접근해 들어오면서 새로운 그 지지 세력들이 외연에 확장되는 과정들로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 대표님. 예, 안희정 지사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제 총선 때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얘기가 더민주의 친노 패권주의, 그 패권주의 프레임에 그 갇혀 있는 모습. 그래서 더 이상 진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외연 확장이 어렵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친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지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처럼 친노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분화의 시작이 오히려 더민주의 흥행에 좋은 카드가 될 것이다. 거기엔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과연 안희정 지사가 이번 대선 출마를 목표로 해서 키커로 대신 나설 수 있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지사를 2번 했단 말이에요. 이제 2번 했으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에 50대 야권의 50대 기술원의 대표 주자로서 차차기를 위한 그러한 그 긴 행보를 걷기 위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번에 충청권 대망론이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상하면서 야권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가면은 바로 안희정 지사예요. 네.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과연 안희정 지사가 더민주의 대선 경선 국면에 뛰어들 것인가.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네, 교수님. 친노의 분화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가 가졌던 그런 그 위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상당한 그 역량이 있는 것으로 이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이 분화가 진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여당도 좀 더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고 야당도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이런 경쟁 속에서 사실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있죠. 가장 강력한 또 후보 중에 한 분으로는 이런 이 시민의 가치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구원투수나 또는 중간에 뭐 투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야권도 이렇게 외연을 확대하고 여권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 눈에 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친문이 분화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 호남에서 이제 비토를 당했는데 충청도마저 만약에 지지를 안 준다면 대선 전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서 일단 잠재적으로 띄우는 것이 맞다. 이거는 이렇게 저는 합치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정정당당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